지난 한 주 여의도가 함성과 불빛으로 메워졌습니다.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이에요. 탄핵 투표했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거기 참여 안 한 거 보고 너무 화가 났었고. 되게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이미 40몇 년 전에 민주화를 일으켜낸 나라에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화가 났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당의 이익이나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꼭 생각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진심을 다해서 표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상 초유라는 일들이 연일 계속된 일주일. 또다시 탄핵 표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상정한다. 여당 의원 105명은 결국 본회의장을 떠났고 단 3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투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강선현 의원, 박형수 의원, 안철수 의원, 감사합니다.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집단 퇴장 이후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국민의힘. 당사 분위기가 뭐 아시다시피 우리 저희 지금 당사 앞에는 뭐 찬성과 반대 시위대들이 몰려서 뭐 아수라장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고 또 시위대도 많이 와 있는데 당내에서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뭐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맞서고 있죠. 그런데 표결 다음 날 윤상현 의원이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윤상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해서 나 끝까지 갔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여권에서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탄핵 표결에는 참가하지 않은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성난 민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만) 지나면 다 잊고 찍어줄 거라는 식의 윤상현 의원 발언 이후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국회의라는 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 폰에서는 지금 저기 이렇게 앞으로 갈라다 지금 못 참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본인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유세를 다닐 때는 투표 좀 꼭 해달라고 했으면서
왜 본인은 국회의장에서 투표를 안 했는지 그런 게 조금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마자 저는 이쪽으로 왔거든요. 평소 SNS 소통이 활발했던 김재섭 의원은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사실상 계정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또 하나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반면 탄핵 반대가 의리라고 했던 윤상현 의원은 강경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거든요.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계엄이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주장, 당내 반응도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한 번의 역풍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윤 의원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통령 업무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친박계 의원이었고 아마 피해의식이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강할 텐데 이번에는 안 당한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쏟아내는 것 같고요. 근데 심각한 것은 방어적인 수준에서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넘어서서 고도의 통치행위다라고 공격적인 태도로 나아갔거든요. 바로 다음 날 대통령 담화에서는 같은 논리가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는 대통령의 담화.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담화는 여당 내부마저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쌍욕을 할 정도로 정말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담화 발표였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하겠습니다. 저기 그분이 대통령이에요. 예. 담화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임종득 의원님, 지금 당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뭐를 잡겠다고 말씀해보세요. 지금 못 보신 분은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보고 왔어요. 예.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개인의 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대표의 지위에서 이 연단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표님의 말씀 우리 당에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탄핵만이 살 길이다. 탄핵만은 안 된다. 당은 둘로 나뉘었고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또는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계엄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죠. 계속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신인가가 좀 의심스럽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갖다가 감금하고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고 그 자체가 뭐 탄핵 사유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근데 윤 대통령이 뭐 헌법학자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다. 그렇게 자기가 자물과 헌법학자 이름을 한번 대보기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할 헌법학자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표적인 친윤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계엄을 위헌이라 규정했던 한동훈 대표. 그러나 질서 있는 퇴진론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한번 탄핵 찬성으로 계속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딱 12월 3일 밤 하루 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갈팡질팡했거든요. 단호하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줬다면 정치적으로는 지금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만약에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주장을 통해서 당대표를 공석을 만들고 새로 뽑힌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친윤계가 당의 권력을 장악하는 모양새가 되겠죠. 탄핵안 재표결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순간, 국회가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난번처럼 집단으로 그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탄핵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그런 커다란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 양심껏 표결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당론을 정해버리면은 그 표결에서 이탈 나오는 건 뭐 막을 방법 없어요. 그러나 만일에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그 당은 뭐가 되느냐? 그 당은 완전히 버림받는 거죠. 시민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난 일주일 국회 앞은 이처럼 매일 밤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방식으로 탄핵안이 좌절되자 실망하고 분노한 이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탄핵 재표결. 여당 의원들이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시민들은 다시 한번 지켜볼 겁니다. 지난 일주일 내란 혐의에 대한 새로운 폭로도 쏟아졌습니다. 계엄에 동원됐던 군과 경찰 내부에서부터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비상계엄의 밤. 군경은 누구의 어떤 지시를 받았던 걸까요? 대통령은 정말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던 걸까요? 포고령이 발동된 지 20여 분 뒤 국회에 무장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군 지휘관들은 계엄 선포 직전에야 임무를 전달받았다고 말합니다.
비상계엄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한 얼마 10분 전 정도에 장관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안이 지금 위중해서 집무실에서 좀 대기하라고. 계엄 사태 일주일 뒤 사전 연루 의혹을 부인했던 특전사령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군 장성 50여 명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못 들어갑니까 이게? 아 지금은 닫혔어요. 거기서 다 그게 있는데. 잠깐 들어가서 안 돼요? 저 사실 추정 60분 PD거든요. 미안합니다. 수방사령관님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수방사는 본의 진입을 막는 역할만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좀 대답을 해주시면 오늘 있다가 이제 회의하다가 이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그 답변이 나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KBS 추정 60분 팀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특전사에서 답변을 거부하는 특전사령관.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제가 오전까지는 12월 3일 TV를 보고 비상계엄령을 상황을 인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그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707 특임단장 역시 계엄 선포 전부터 모종의 훈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4, 5월이었던 것 같은데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최근 풍선 도발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에 의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며 자위권 행사의 명백한 대상으로 된다. 지난 10월 북한은 평양 핵심 지역에 우리 무인기가 3차례 침투해 속칭 삐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왜 보냈는지 의문이 많았던 사건.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국지전을 유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인기 보낸 게 이제 전투용으로 부적합한 걸 보냈어요. 왜 부적합하냐면 소음이 너무 높아요. 소음의 데시벨이 너무 커서 2km 상공에서도 밑에서 소음이 크게 들릴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소음 큰 걸 보내고 이런 것들 자체는 애초부터 침투 목적보다는 들켜서 뭔가 또 소란을 만드는 이런 목적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결국은 결국 국지전 북한이 도발을 유도해서 결국 이걸 가지고 북해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을 영속화시키고 김건희 문제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꿈꿔왔던 거죠.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 특임대원은 약 200명. 처음엔 대북작전인 줄 알았지만 다른 임무가 하달됐다고 합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새벽 0시 40분. 창문을 깨고 대원들이 본청 내부로 진입합니다. 계엄 해제를 막고 국회를 봉쇄하란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하고 전화 오고 지금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되면 안 된다. 나중에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였으나 제가 진입도 안 됩니다 했을 때 알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실탄을 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가 모두 본인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최종 설계자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부터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받으셨죠? 예. 그 제안되는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전화 받은 내용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 곽 사령관의 그나마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사령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사령관. 드디어 반나절 뒤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윤 대통령이 국회 장악을 주도했다는 군인들의 폭로. 특전사령관의 발언은 이번 계엄 설계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핵심 증언입니다. 내란죄의 그 수괴가 윤석열이란 것을 자임하는 거죠. 윤석열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를 했고 또 이 어마무시한 짓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었으면은 충분히 밀고 들어서 뚫고 들어오죠. 거기에 체류탄 3발만 깔도 못 견딜 거고 전기를 끄고 그분들은 야간 투시경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작전을 한다든가 공포탄 같은 걸 쏜다든가 하면 금방 끌어낼 수가 있고요. 계엄이 있기 4개월 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 언급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미 8월 달에 윤석열, 김용현, 방첩사령관, 여인영 다 충안고 3인파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 저는 오래전부터 윤석열 머리에는 정치력으로 해결 못했던 걸, 정치력이 없으니까 정치력이 해결 못한 건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총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총칼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비상계엄인 거죠. 계엄 당일 국회 봉쇄 외에도 계엄군에게 또 다른 임무가 내려왔습니다. 바로 정치인 체포 명령. 이를 위해 국회에 체포조가 투입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체포 작전의 핵심으로 지목된 방첩사령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저 추정 60분 팀 유예은 PD라고 합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방첩사에서 기획하지 않으면 이게 실행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첩사 요원들은 불법 행위에 실제로 관여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방첩사령관님도요? 제가 그거는 답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선 체포조 운용 관련한 또 다른 증언도 나왔습니다. 손 드신 분 그 마이크 좀 드리세요. 구금 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요인 납치나 암살 작전에 투입되는 최정예 북파 공작원도 계엄 당일 대기 중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수파공자본이고 임무가 그거고 그다음에 교란, 사회적 혼란 뭐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계엄이 제대로 안 되거나 명분이 약화됐을 때 소요 사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역할, 폭파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엄을 이렇게 명분을 좀 더 쌓고 지속시키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져요. 임무 성격 자체. 수많은 병력이 투입된 작전. 그럼에도 계엄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고, 네네네 이쪽이 여기 있었었고. 그날 밤 국회를 지키며 계엄군과 대치를 벌였던 이 보좌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의아했던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오는데 막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와서 밀긴 밀더라고요. 특별하게 걔네들이 뭐 흥분한 눈도 아니었고 눈에 뭐 저기가 있다거나 막 악의에 차 있다거나 그런 눈은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707 특임대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던 최영재 씨를 만났습니다. 가서 진짜 체포하고 싶을 정도로 이거는 다른 업무 때문에 통화하고 물어나서 현장에 출동했던 많은 동료들이 당시의 혼란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다 이제 몸에 소총에는 탄창을 다 이제 삽탄을 했고 707이죠 복장이. 이 인원들이 707이에요. 계엄군이 된 줄도 모른 채 작전에 투입됐다는 대원들. 시민들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원들도 현장에 나왔을 때 그랬어요. 지금 뭘 하라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가서 그냥 막아. 작전위원이 받아들였을 때는 지금 뭘 하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왜? 지금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막는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막지? 이날 국회에서 계엄군의 모습은 전직 707 부대원의 눈엔 평소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 상황에 넘어져 있어도 대원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죠. 707이 진짜 작전을 수행하려고 했다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진 않죠. 절대. 그냥 뭐 문이 닫혀 있어서 창문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저렇게 한 명 한 명 넘어가고 저런 모습은 작전이라고 훈련이라고 보기 또 웃겨요. 이례적으로 많은 부대원이 이번 사태에 투입됐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떤 작전을 할 때 보통 뭐 50명 아니면 100명 이내의 인원들이 내부로 들어가거든요. 한 200명이면 단독 작전을 할 수 있는 707의 대테러 작전 팀이 거의 3개 팀이 나간 거예요. 계엄의 밤은 국민뿐만이 아닌 이날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는 자긍심은 잘못된 결정 하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이러려고 군인 한 거 아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받고 내가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를 지킨 나는 인정을 받으려고 군인을 한 거고 그리고 정말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엄군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707 온 거 아닙니다. 전역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게 문제예요. 흔들리는 군인대. 우리 경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초래한 정치적 불안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의 대외적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사흘 동안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85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가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도 투자할 수 있겠는가? 현장의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환율도 걱정입니다. 한국은행에선 환율 안정성이 당분간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란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계엄령의 한파는 뿌리산업단지에도 불어닥쳤습니다. 소재, 부품 등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 밀집된 곳.
알루미늄을 수입해 부품을 가공하는 한 업체는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데다 고환율의 악재가 겹쳤습니다. 네. 모임하고 있었어요. 기업인 송년회 모임하고 있었어요. 네.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뭐 다들 뭐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죠. 이게 진짜 우리가 듣는 게 사실이냐.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기업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정치가 혼란하면 환율도 흔들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됐죠. 그는 요즘 환율 변화를 예의주시합니다. 수입 원자재는 달러화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나오는 그 LME 가격에다가 환율이 곱해져서 우리나라의 가격이 되거든요. 계엄 사태 이후 지난 거래보다 30원 넘게 오른 원달러 환율.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까 걱정입니다. 큰 거 기준으로 한 5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환율이 100원 오르면 한 10만 원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원자재는요 10원도 줍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전 세계에서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그럼 우리만 100원이 더 올라가면 우리 경쟁사들은 다 똑같은 가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만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죠. 네. 정치 불안으로 강달러가 지속된다면 기업 활동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시는 분은 수입을 다 중단하셨어요. 순간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폭등했기 때문에. 폭등했다라고 느끼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급하지 않은 이상은 일단은 미루죠. 길어지면 안 되죠.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길어지면 큰일 나요. 아 그래요? 계엄령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이 1,446원을 돌파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며 또다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물음표예요.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겠다. 탄핵 불발 이후 더 환율이 치솟은 것도 어쨌든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단기간 안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물음표 자체가 장기화된 채 남아있겠구나. 구조적으로 원화를 갖고 있기보다는 내던지는 게 낫겠다 하는 판단들이 외환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로 나흘간 증발한 시가총액이 140조 원에 달합니다. 외신에서도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혁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국가 신용 등급은 안정적인 상태. 하지만 계엄 사태가 장기화되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우려합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돼서 이른바 그 리더십의 부재,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가 계속되면은 이거는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죠.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새로운 통상 변화, 규제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도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오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라면은 이거는 또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왔습니다.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백종원 씨는 예산 시장을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엄령 선포로 정작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젊은 층이 즐겨 찾던 용리단길, 거리에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소위 핫플레이스라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안 들어와요. 아예요? 네. 연말연시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팀인지는 모르지만 뭐 15명 이렇게 됐던 데가 취소됐는데 어제 저녁 또 취소가 되고 여파가 좀 크긴 해요. 7년째 운영 중인 한 고깃집.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지만 가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기 뜨는 게 취소, 예약하시고 취소. 회식이나 단체 모임을 취소하는 경우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취소. 어제 그제도 이렇게 취소, 여기도 취소. 이런 식으로 계속 취소가 되니까. 나 전화로 취소하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네, 더 많아요. 네. 계엄 전에 주말하고 비교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매출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한 50% 정도는 줄었다고 봐야죠. 네.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 연말 특수 그냥 송년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제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마저 12월 되자마자 딱 저렇게 계엄령을 하고 너무 전국이 안 좋고 어수선하고. 한 조사에서 계엄령 이후 자영업자의 90%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사장님들의 한숨이 깊어갑니다. 안 좋은 경기에서 더 안 좋아진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언제까지 이거를 기다려야 할지는 미지수죠.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소매 판매 지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3년 연속 소매 판매액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찍었던 건 제가 아는 한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침체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그런 국면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발동하니까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어려운 거죠. 하루라도 빨리 정치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우리 경제가 안정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사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요. 현재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검찰 모두가 역사에 기록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각자 영장을 발부하고 소환 조사를 벌이며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습. 하지만 검찰청 법에 따르면 검찰에겐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논란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일 검찰을 제외한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요한 건 각기 자기 기관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요구는 탄핵입니다. 대전에서 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거는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저는 나이가 80인데요. 네, 강주에서 보고 두 번째 지금 보고 있는데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종식별해야 돼서 힘을 모아줘야 되는 시점이고 딸도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같이 왔어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그러나 국민의힘은 투표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돌아오라며 함께 외쳤던 시민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단 불참으로 표결을 무산시켰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진정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민들의 몫이에요. 또 계속 나와서 꼭 탄핵이 되게 하는 건 그거야말로 우리 민주시민의 몫입니다. 나라보다는 자기 당을 더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탄핵 염원을 담은 미대생의 작품. 대학가에선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국민의힘 지역 당사와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국회 앞에서도 한 주 내내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회사 다니느라고 평일에 이 시간에 못 나오니까 제가 대신 나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평일이라고 해도 일단 오는 게 제 마음이 편하고 탄핵 집회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서 뭔가 제대로 된 방향이라기보다 옳고 그름의 문제니까 이거는 다들 나와서 좀 시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도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다 국회에서 나무로 나와주세요! 의원님이시라고요? 의원님 들어가셔야죠!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자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들을 돕고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맨몸으로 막았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카메라를 켜고 SNS를 통해 현장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So Videotorrent monitors takes us to protests in South Korea. The people you're about to see want the Korean president impeached after he declared martial law. 외신은 비상계엄 해제가 국회와 시민의 합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ll the latest flavor in a long, rich history of protests seen in South Korea since democracy took root there in the 80s. 2030 세대가 중심에 선 집회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K-팝을 함께 부르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축제처럼 흥이 넘치는 탄핵 집회.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도 많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세금 없어서 괜찮아. 그러니까 어때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네. 국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르쳐주고 싶어서 데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달라진 집회 문화가 또 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미리 커피값을 결제하는 일명 선결제 릴레이입니다. 한 줄에 50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체크할 수가 없어서 이걸로 카운트를 한 거예요. 나간 만큼 차감해가지고. 그럼 이게 몇 줄이나 나갔어요? 지금 4줄 정도 나갔어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해장국, 빵 등 서로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 당일 국회 앞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담화는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담화 내용이 진짜 이렇게 국민과 싸우자고 하고 내로남불 같은 이 담화를 보면서 정말 더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절대 그런 의도 없었다. 완전 거짓말인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는 리플리 증후군이 너무 심각하다. 빨리 쉬게 해서 좀 치료를 해야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탄핵 재표결. 오늘도 시민들은 국회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응원봉일까? 한 아이돌 팬은 가진 것 중에 가장 빛나고 꺼지지 않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빛나고 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한 국회의원은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아래에서 광장을 메우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빛나는 건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저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닐까요? 역사는 함께 만들어간 것이라는 상투적이기만 하던 말이 실감되는 요즘입니다. 탄핵 재표결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해.